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어제 부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3파전 전당대회 구도가 잡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차례로 만나서 각 당의 전당대회 양상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입니다. 진격의 경제 그리고 문화 이슈에서 다양한 소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도 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콩 어플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 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간밤이 들은 외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요. 금리 인하 관련 발언이 나왔죠? 네, 지금 시장에서 유력하게 보는 금리 인하 시점이 바로 오는 9월인데요. 9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 이 파월 의장이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한마디로 이 시장에서 나오는 9월의 금리 인하 전망이 정치적인 고려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11월 이 미국 대선 같은 정치적인 이벤트는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만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가장 큰 고민이 물가와 고용 사이의 균형이다. 이 균형점을 좀 찾는 거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쯤이다. 딱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시점을 정확히 제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는 언제쯤인지 저를 포함한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사람 입만 지금 좀 쳐다보고 있죠. 힌트는 아주 조금 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을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물가, 이 개인 소비 지출, 이 물가 지수를 지목을 하면서 이 상승률이 반드시 2% 아래로 내려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2%로 간다는 이 방향성만 확인이 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해도 과거 같은 초저금리 이런 상황은 없을 거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네, 이 금리를 0.5%포인트 이상씩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좀 팍팍 내려서 이 과거의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정확히 선을 좀 긋기도 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이 전해지자 S&P 500지수가 이 간밤에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하는 등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올해 5번째 기준금리 오늘 결정합니까? 네, 오늘 이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이 현재 기준금리인 연 3.5% 유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와 미국 금리 차가 금리 상단만 기준으로 보면 2%포인트거든요. 네.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먼저 내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진다면 당장 이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우리의 금리 인하 시점도 사실상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이 관심은 이 금융통화위원회 후에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힌트를 주느냐일 텐데요. 네. 그동안 이 정부 여당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강하게 전달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힌트가 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행동을
내란 행위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발언이 어제 좀 나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밝힌 내용들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서 검찰이 겁박을 하는 게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좀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으로 이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 또 기소권을 쪼개서 신설하는 중수처 공소청에 좀 각각 넘기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기존의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수완박 입법을 했었죠. 그런데 이 진영 내에서는 검찰 견제에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11개 혐의로 이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국가 사법 체계를 파괴하려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예 이재명 보유청을 만들어라 이렇게 좀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하와이의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먼저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이 말씀하신 인태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겨냥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한미 동맹 또 한미일 3국의 협력 중요성을 거듭 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밤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서 이 본격적인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상회의 시작 전에 이 독일 시작으로 오늘 이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10여 개국 이 연쇄 양자회담에 돌입을 했는데요. 회담 국가들과 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해서 단호히 대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또 나토 정상회의는 한창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간밤에 나토 정상회의는 이 앞서서 이 회원국들이 기증을 했던 미국산 F-16 전투기가 이르면 올 여름에 이 출격을 목표로 우크라이나에 전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됐던 사업가 이모 씨요. 이 사람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자신이 구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이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구명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은 이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통화 녹취 파일이 어디서 왔냐면 이 해병대 출신 이 변호사 A 씨가 이 최근 공수처에 제출을 한 겁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된 이 사업가 이 씨가 이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인데 이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좀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이 씨 자신이 이 사실상 구명을 위해서 VIP한테 요청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이번 이 통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 있죠. 네, 먼저 이 발언을 했던 이 사업가 이 씨는 저희 KBS와의 통화에서 이 다른 사람이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자신이 A 씨한테 이 전화로 설명을 했던 거라면서 녹취 내용이 좀 왜곡이 돼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 씨는 자기가 당시에 말했던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면서 구명 로비 의혹 지금 자체도 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 전 사단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이 사업가 이모 씨, 이 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밝힌 적이 있었죠. 네.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VIP라고 언급이 되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구명 로비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이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수처는 이 씨가 실제 로비를 했는지 이 통화 내용대로 실제 로비를 했는지 아니면 좀 발언이 과장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지금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 배민이 다음 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9.8%로 그러니까 3%포인트 인상해서 9.8%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자영업자들, 업주들은 배달 요금을 내면서 이와 별도로 음식값의 9.8%를 배민의 이 수수료로 줘야 하는 겁니다. 네. 배민 운영사인 우한 형제들의 이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7천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결정이 지금 됐는데요. 배민 측의 설명은 그동안 뭐 경쟁 업체에 비해서 수수료가 가장 좀 낮았다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당연히 외식 업주들은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좀 장사가 안 되는데 수수료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뭐 누구도 이 반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주들이 반발하니까 배민 측에서 업주들을 위한 할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이 일부 좀 내놨습니다. 이 업주가 이 부담하던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뭐 100원에서 900원 정도까지 낮추고 또 하나 이 포장 주문 중개 이용료 그러니까 이 고객이 직접 가지러 갈 때 내는 이 포장 주문 중개 이용료가 있죠. 네. 이 이용료도 내년 3월까지 이 50%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뭐 배달비를 낮춰주는 건 또 반가운 일이고 이 반가운 일은 맞지만 뭐 상대적으로 좀 액수가 적은데 다가 이 고객이 직접 가지러 가는 이 수수료도 사실 도입할 때 정말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랬죠. 이게 뭐 50% 깎아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반응이 정말 좀 싸늘합니다. 업주들에게도 불만이겠지만은 사실 뭐 소비자들한테도 이번 결정이 반갑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왜냐하면 이 업주가 부담해야 할 뭐 이런 수수료들이 결국에는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업계에서는 이렇게 음식값이 연쇄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음식값은 뭐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주춤하겠습니다. 대신에 무더위가 이어지며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출근하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31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춘천 32도, 청주와 대구 30도, 전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전북과 영남에 5에서 60,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토요일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오늘과 내일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북천안 부근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신갈분기점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있었는데요. 처리는 됐지만 뒤쪽으로 6km가량 정체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잠원에서 서초까지 막히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이어서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에서 용남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비봉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3파전으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양상 그리고 관련 현안들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스튜디오를 가야 되는데 제가 지역에 있어가지고 전화로 예. 연결됐습니다. 어디 전주시군요. 예. 오랜만에 국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유, 참 복잡하네요.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야당 의원 외교. 네. 함께 워싱턴에 갔다 왔는데, 밖에 나가면, 한국의 키가 훌쩍 자란 느낌을 받거든요. 이제 확실한 존재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그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네. 국내 정치는 국내 이런 권력 행사 양태 또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 생각하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먹사니즘이라는 이제 조어를 썼습니다만은 네. 결국 국민들의 제1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죠. 아이들 키우는 문제, 그리고 물가, 장바구니, 그리고 노후 걱정, 또 일자리 걱정, 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돌보는 것이 정치죠. 네. 우리는 지금 물질은 좀 넘쳐나지만 고르지 않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쟁하고 지혜를 모으고 하는 그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그것이 실종된 것이 근데 결국은 어쩌면 이것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진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상식 되찾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진국 그러면 이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선진 사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거지가 판을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예. 그 이재명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은 아주 각별한 인연이지 않았습니까? 뭐 오래 뵀죠.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할 때 저와 함께 네.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대표의 생각과 성향을 잘 압니다. 근데 일관되게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왔고 그리고 또 풍파를 많이 겪었잖아요. 네. 참 저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어떻게 견뎌낼까 참 초인적인 능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거의 추대되는 분위기였다가 김두관 전 의원하고 김지수 대표가 지금 막판에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어서 3파전이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전대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저는 이제 정권 교체를 향해서 단일 대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현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의 상당수가 민주당이 대안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서 제일 지금 아킬레스건 약점이 이제 분열의 가능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숫자, 역사상 가장 최대 다수의 야당 출연했잖아요. 네. 야권은 192명이나 되고 민주당이 지금 170명인데 저는 의원 연찬회 때 이렇게 쭉 170명의 그 숫자를 보고 속으로 참 굉장히 참 뿌듯하면서도 걱정이었습니다. 이야, 숫자 참 많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 가로 세로로 잘 엮어서 하나의 목표로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단일 대오를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결국은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픈 경험이 하나 있어요. 2004년에 열린 우리당이 최초로 사실
민주 세력으로서는 152석 과반수 여당을 달성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지리멸렬 중구난방으로 무너졌거든요. 그때 이제 그 뼈아픈 교훈이 제가 그때 이제 당의장으로 선거를 지휘하고 이제 152석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제가 당의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1년이라도 제가 당을 쥐고 갔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제가 이 대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되게 예. 그 연임 문제에 관해서 제 생각을 묻기에 저는 지금은 중요한 것이 강력한 리더십이 당의 중심에 있어야 흩어지지 않는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무슨 지금까지 당대표를 연임한 예가 있니 없니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2004년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108번뇌라고 불렸던 그러니까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초선이 108명이었는데요. 정확하게 70%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자의 70%가 초선인데 한나라당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70%가 초선인 국회 어지럽죠. 근데 이런 그 4년마다 적어야 50%고 많게는 70%씩 물갈이하는 국회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국회는 역시 또 정치도 종합예술이라고 하듯이 이 고난도의 영역이거든요. 그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러면 신인 파워도 있어야 되지만 경험과 노련미도 있어야 합니다. 미국 같으면은 지금 상원의원 교체율은 10%도 안 됩니다. 네. 90% 이상이 재선 3선에서 굉장히 연공, 시니어리티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관례와 전통과 관습과 그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의회 전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너무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 그 회사원들을 50%씩 신인으로 갈아대면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죠. 지금 뭐 비상한 상황이죠. 내외.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예. 그 MBC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후보 지명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그 MBC 후배이기도 하실 텐데. 예, 그 평가 전에요. 저는 네. 윤 대통령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제 대통령 자리는 역사와 대화하는 자리거든요. 네. 내가 이제 뭐 시간은 가는 거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 대통령이 될까 생각하면 상식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내는 이 기싸움, 강대강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강대강으로 푸틴과 강대강으로 또 야당과 강대강으로 이것이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옳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망가지는 게 나라입니다. 국가가 망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지명 직후에 지금 공영방송이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공영방송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공영방송 개혁이 아니라 MBC 장악 의지를 이제 밝힌 거죠. 이진숙 후보자는 노조 활동을 했던 기자입니다. 그 단식 투쟁도 했던 그런 걸 기억하는데요. MBC 노조원으로서 MBC 노조는 월급 올려달라는 복지 투쟁하는 노조가 아니라 공정방송 하겠다는 방송 독립을 주창했던 노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방송이 MBC 노조의 본질인데 네. 그때 노조는 순수했고 지금 노조는 변질됐다 이렇게 이제 강변합니다만 본인이 저는 이제 MBC 후배이기도 한데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라는 이미지 그런데 물론 그동안 오랫동안 접촉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우 인사로 변질이 됐을까 하는데 의아합니다. 청문회에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극우가 됐냐, 당신은? 응? 그도 언론인 출신이면 시는 시고 비는 비고 시비곡직 이 춘추필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인 건데 네. 흑을 백이라고 우기고 백을 흑이라고 우기면 그것은 언론인 제대로 못한 거죠. 그 지금 이진수 후보자는 아직 청문도 거치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벌써 그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래도 청문 지켜보고 또 방통위원장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닌가, 순서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기형적인 이인 구성을 가지고 상식을 파괴하는 인사 조치를 하게 되면 방통위원장이라는 권한을 사용해서, 근데 방통위원장은 맞지만 이 방통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라는 건 독임제의 반대말인데 혼자 결재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결재하는 걸 합의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합의제의 구성원이 5명이라고 돼 있어요, 법에. 그러면 네. 우리가 동네 마을 회의를 하든 뭐 친목 모임을 하든 5명이 회원인 상황에서 어떤 결정,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회비를 뭐 걷는다든지 이런 결정을 할 때 3명은 모여서 결정을 해야 그것이 정당성을 갖잖아요. 최소한 3명, 과반. 예. 그러면 그것은 이게 상식이고 일반 원칙이에요. 그럼 확립된 상식인데 이거를 벗어나서 이거 2명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명이 무려 지금까지 77건의 중요한 방송통신 정책 인사 이걸 결정했어요. 그거를 탄핵당한 것이 이동관, 김홍일입니다.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들어와서 이제 또 중요한 결정을 MBC 사장을 임명하고 박문진 이사장을 임명하고 하는 결정을 하면 둘이 이진숙 그다음에 이상인이라고 또 방송위원 네.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결정하면 이 방통위가 헌법 정신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의원님, 그 문제 관련해서 이진수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2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된다. 그리고 1명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서 빨리 5명 체제로 만들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맞는 말인데요. 예. 무엇이 본질이고 뭐가 뿌리고 줄기고 가지고라는 건데 기본 어떤 경우에도 이인이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거, 위법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5인 체제가 안 되고 기형적인 2인 구성이 됐느냐.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인데요. 민주당이 그 국회에서 의결해서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어요.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을 살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할 말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 지금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이제 의결해서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재의결을 해야죠. 그런데 15번째 거부권인데요. 이거 역시 아까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적 상식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잖아요. 최소한 60%, 65% 이상의 국민이 최해병 특검법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많게는 7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지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면 이런 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그 대통령직 수행의 정당성이 국민들에게 인정되겠습니까? 상식을 파괴하는 국정 운영이에요. 저는 지금 여당이 집권 여당이 이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권력은 항상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내부의 균열과 분열이 이 윤석열 정권에는
아마 결정적인 뇌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의결 시점은 이제 그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은 언제 어떻게 이 재의결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일 내인가요? 국회법 규정이 이제 그 시한에 맞춰서 결정되겠죠. 뭐 일부러 시간 이제 끌 거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거 뭐 시한 내에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창구였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의원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등장하는데 검찰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못합니다. 또 공수처 지금의 수사 인력과 속도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거고 사실은 워터게이트로 닉슨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은요. 그 도청 공작 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것을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은폐 기도 이것이 드러나면서 닉슨이 사임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그 닉슨이 간 길과 지금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 진실 앞에 어떤 권력도 그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이미 4월 10일 총선에서 민의는 드러났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처분을 받는 것이 그나마 국정을 정상화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녹취록이 공개된 후에 그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게 사실이 잘못됐다, 사실이 아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녹취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또 반론을 피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공방을 누가 밝히겠습니까? 특별검사가 밝히라는 거예요. 특별검사. 근데 특검이 이제 어떻게 야당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냐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특검 임명한 경우에 권력 비리나 이 정부 여당이 관련된 거는 여당이 추천권이 없었습니다. 그 특검은 전부가 다요. 박근혜 특검 포함해서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위헌입니까? 과거의 특검이 전부 위헌이었습니까? 지금 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키면서 저거 말이다 이게 유명한 고사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길 때부터 이 전도가 보였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그 옹위대로 나서고 있는 여당 의원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이 가려집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남해당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주 좀 격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 이 논란이라든지 뭐 사천 논란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국민의힘 전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문자 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오던데요. 참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전당대회에 참전한 셈인데요. 이건 역시 기형적이고 참 여당이 건강해야 야당과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이것 역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탄핵 청원 관련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 하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증인 채택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그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포함한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게 좀 역풍이 불 우려는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이런 얘기도 간간히 나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대통령 탄핵을 다루는 것이 난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민 140만 명 넘게 국민 동의로 7명 국회 청원은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실명 인정을 하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간단한 청원은 아닙니다. 법사항입니다. 따라서 5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 이제 다루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다룰 수밖에 없는 절차에 따른 진행입니다만 제가 자꾸 상식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제 100만 명, 140만 명 넘게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청원한 건 하나의 그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 전까지는요, 탄핵이라는 말이 상식어가 아니었습니다. 금기 영역 비슷한 거였어요. 또 탄핵이냐? 어허. 이런 건데,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상식 언어가 된 거예요. 네. 맞아. 3년씩 어떻게 기다리느냐, 끝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봐야지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냐 아니냐는 국민이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예. 유권자잖아요. 민심이 결정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민심이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기상 칼럼니스트 맹수영입니다.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상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왜 이런 날씨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야 될지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그런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기상캐스터로 기상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큰 계기가 됐던 게 IPCC 4차 보고서를 보면서 큰 날씨 충격을 받았어요. 이대로 간다면 금세기 안에 2도 이상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생물의 20에서 30%는 멸종이 되고 하는 그런 위험한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게 됐는데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상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너무 좀 무서워요. 저의 입장에서는 20년 동안에 변화된 거를 가까이에서 모니터링을 한 그런 입장으로서 훨씬 더 걱정이 좀 큰 상황이죠. 우리나라에는 봄답고 여름답고 가을답고 겨울다운 날씨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단 잠기고 무너지고 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것만이 극단적인 기상에 대한 재해가 아니라 이맘때에 걸맞게 나타나야 되는 날씨가 나오지 않는 것 또한 기후변화라고 하는 인식변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기후 감수성을 키운다라고 하면 금세기 안에 기온 상승을 좀 더 억제하고 다시 예전의 지구로 돌리는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나가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장맛비는 주춤하겠지만 대신에 무더위가 이어지며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전북과 영남에 5에서 60,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오늘과 내일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대 지역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31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31도, 춘천 32도, 청주와 대구 30도, 전주 2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제주도는 주말에도 장맛비가 이어지며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 이슈 중에 하나, 이 총선 백서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는데 언제 발간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여러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를 이끌어온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조정은 의원 직접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총선 백서 작업은 그러니까 완료가 된 거예요? 네, 뭐 마무리 작업입니다. 네. 네, 지난주 이번 주 지금 오늘도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내용 면에서는 아마 오늘 정도 회의를 하고 의결하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죠? 그다음 수순은 이제 발간을 하는 건데 네. 일단 보고서 형식으로는 오늘 마무리가 되고요. 원래 본 계획은 이제 7월 초 발간이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상황이 변해서 이제 전당대회 전으로 할지 후로 할지 깊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결론은 안 나셨고요. 예. 근데 이거 자꾸 결론을 늦출 수는 없잖아요. 네, 늦출 수는 없고 실은 원래 내기로 했던 일정이 7월 초인데 이것을 변경하는 그 이유에 대한 정당성, 명분, 그리고 뭐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위위원들의 의견, 네. 또 저희 지도부, 그 실은 오늘 아침 비대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비대위에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네. 의견을 달라라고 황우여 비대위원장님께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도에 보면,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세 후보는 즉각 공개하자. 최대한 빨리 공개해서 그 내용이 전대에 반영되도록 하자.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전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대 끝난 다음에 공개하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궁금한 게 전 뭐 백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백서 내용이 뭐 한동훈 후보 측한테 그렇게 불리하게 작업이 돼 있습니까? 뭐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후보들이 뭐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전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내기는 실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뭐 이런 의미였겠죠. 네. 네. 또 나머지 세 후보는 뭐 나에게 좀 유리할 수도 있으니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 백서에 한 1,000명 이상의 의견들과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걸 그냥 한 사람을 공격하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래서 저는 이 개혁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는 지지 않은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 네.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조직과 홍보와 전략과 당정 관계는 어떻게 와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은 제안들을 담겼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부분만큼은 전당대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4명의 후보들이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걸 어떻게 실천하겠다라는 걸 듣고 4분 모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써도 좋겠다. 하지만 이제 백서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일어났던 일을 날 것 그대로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 비교해서 당원 당규에 맞지 않는 일들은 무엇이 있었고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고 네. 이런 것들이 뭐 모든 분야의 망라에서 다 적혀 있긴 합니다. 뭐 저한테 그 이런저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아니 백서는 사실은
이 하다가 안 돼서 못해서 전대 이후에 발간하게 된다면 정말 아쉽지만 백서 작업을 끝내놓고 전대에 영향을 미칠까봐 공개를 안 한다는 거는 이런 정당은 처음 봤다. 사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네. 하세요. 저도 비대위가 뭐 오늘 어떻게 의견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완해라. 뭐 그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자 논란 백서에 잘 넣어라. 뭐 이런 것도 뭐 검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뜨거우니까 좀 미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백서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무엇보다도 저희 당원과 국민들께서 뭐라고 보실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는 결국 그 인터뷰를 못한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희가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다 이제 언론에서 질문하면 하나씩 하시던데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 지금 후보가 제 자리 총선 백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사람과 만나서 물어보는 이런 중요한 일정을 생략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뺄 수가 있을까요? 책임은 권한은 책임과 권한은 비례하는 건데 가장 큰 책임이 있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의 입에서 뭐 토달지 않고 100% 제 책임입니다 했는데 그냥 그렇게 끝낼 일이 아니라 다음번 선거 또 있으니까 어떤 걸 느꼈는지 소회가 무엇이었는지 당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조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선의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백서위원장을 맡을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까? 네, 저희는 뭐 백서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건 의원총회에서 당선자였죠 그때 지금 네. 당선자총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요. 예. 그때 아마 윤재옥 비대위, 윤재옥 원내대표 또는 이제 그때 비대위원장이셨죠. 네. 당 대표께서 당선자 총회에서 백서 쓰자 그리고 조정원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의원님들 당선자분들께서 다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셔서 제가 맡게 됐는데 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위원장을 맡고 나서 네. 그 이런저런 그 공격도 받고 그래서 사실 근데 그 당대표 출마 생각은 혹시 진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뭐 저는 신입사원으로서 제가 이 백서에 욕심이 조금 냈다면 진짜로 너무 간신의 차로 마포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정말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도 속속들이 다 지는구나. 두 번째는 당을 좀 알고 싶다. 속속들이 좀 알고 싶다. 제가 욕심이 있었다면 그런 두 가지 욕심이 있었고요. 저는 정치는 굉장히 복잡계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경험 없는 사람이 지휘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네. 이 중요한 시점에 당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한 분이 또 당을 이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저의 책임이 없냐 뭐 그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당대표 출마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쨌든 불출마 선언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불출마 선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서 작업을 여기까지 해갖고 왔는데 어쨌든 당에서 비대위 차원에서 좀 올바른 결정이 내려져서 하루라도 빨리 그 내용이 공개되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전대의 어떤 형태로든 좀 투사되고 수렴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비대위에서 시점은 정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내용이 뭐 막히는 거 아니냐. 뭐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1.1획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전당은 비대위 다음 들어선 지도부에서 만약에 수정을 요구하면 전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전대 그 아주 뜨거운 이슈가 돼버린 그 김건희 여사 문자
그리고 무시 그 경위 있잖아요. 이것도 백서에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뭐 저희가 수사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네. 만에 하나 백서가 미뤄진다면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걸 이렇게 처리했을까? 뭐 여러 가지 한동훈 위원장의 뭐 해석, 입장, 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아쉽다.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수세에 몰렸었지 않습니까? 총선 내내 예. 수세를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 아하.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여러 이슈, 뭐 황상무 이슈, 이종섭 장관 이슈,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갖고 있었던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살린 공약들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놓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왜 혼자 하셨을까? 일부 뭐 정치 평론가들과 상의했을 수는 있으리라 짐작합니다만 그분들은 아무리 좋게 봐도 비선이지 않습니까? 비대위가 있었고 비대위라는 구성이 뭐 그냥 거수기가 아니고 꿔다 놓는 보리짝이 아니라면 저는 문 닫고 비대위원들과 논의했었어야 됩니다. 네. 주변에서 만류했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저 그 끝까지 살립니다. 저 끝까지 살려서 여사의 이런 의지가 있는데 누가 반대하냐. 한 명씩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왜 반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국민들 보기에 기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든 정리하고 넘어가고 여사께서도 내가 알기로는 그 사과할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누가 반대하냐. 내가 직접 설득하겠다. 이걸 만약에 이뤄내셨다면 네. 저는 진짜 총선 결과가 달랐을 거라 봅니다. 한 20석 말씀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 제가 이번에 봤더니 저처럼 599표 이런 종이 한 장을 넘어서 한 5% 내버려진 지역이 너무 많아요. 아하. 그런 분들 지금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국면만 전환됐으면 고향의 몇 석, 용인의 몇 석, 서울의 여러 자리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이제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 중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오해하지 말라고 보낸 부분에 뭐 댓글팀을 운영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것 같아서 하면서 이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댓글팀 얘기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 문자 논란이 결과적으로 야권에 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수 진영의 걱정도 좀 있어요. 예, 그런 걱정도 충분히 저는 납득할 만하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실은 문자 논란이 나왔을 때 이건 누가 이걸 공개했는지 이거는 적지 않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거를 받았을 때 한동훈 위원장답지 않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좀 이걸 키운 면이 있다. 아하. 저는 깔끔하게 뭐 이거 받은 거 사실이고 답변하지 않았고 이랬다. 근데 돌아보면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다시 돌아가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 같다. 사과드린다. 넘어가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게 또 댓글팀 하면 또 민주당이 원조 아닙니까? 예. 뭐 댓글팀 대선 때 그래갖고 유죄 판결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좌표 찍고 공격하는 행위 그리고 댓글로 일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진영에 상관없이 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뭐 TV 토론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너무 딱딱하고 이제 거칠게만 가면 좀 뭐 재미도 없고 하니까 좀 쉬어가는 코너로 이제 이런 OX도 뭐 하고 물어보고 그래요. 넌센스 퀴즈 같은. 제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예. 한동훈 후보가 이제 무인도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이철규, 조정은 누구 선택하겠냐. 한동훈의 답변은 이철규 고르겠다. 조정훈도 따라올 거다. 이랬대는데. 예, 저도 뭐 첫 번째 전당대회 토론회라 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근데 다들 말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한동훈 후보는 말이 굉장히 빠르고 또 한동훈 후보답게 말이 빠르고 속도 있게 그리고 또 가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경쾌하다, 가볍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가볍다. 예. 예. 또 그 OX 퀴즈 봤을 때 저 이거 벌칙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벌칙 게임 아시죠? 그래서 누가 더 벌을 받을래 이거였는데 이철규 의원께서 벌을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뭐 손방망이로 맞을래, 나무방망이로 맞을래, 손방망이로 맞으시겠죠? 이게 이제 그 종편이 출연한 이후에 한 10년 됐습니다만 정치가 예능화된 측면들이 좀 있어서 있죠. 근데 이제 특히 후보 토론의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 들어오면 후보들 입장에서 이걸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뭔가 하여튼 양자택일을 그 강요받는 상황이 돼버리고 네. 참 곤혹스럽겠어요. 진실 게임 또 벌칙 게임. 국민 여러분들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하시니까 어떡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 생각들을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올 때가 있겠죠.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해병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2요구권 발동한 상태입니다. 뭐 재표결을 할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표결할 건데요. 저는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한동훈 후보의 주장 이걸 지지하는 여러 캠프의 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누구를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이걸 별개로 이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두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이걸 정치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결론 맺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도 뭐 공수처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억울한 장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 확인, 그다음에 제도 보완, 책임자 처벌 다 동의합니다. 네. 근데 어떤 방법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특검법이 통과되면 아시는 대로 공수처 수사가 즉시 중단됩니다. 네. 모든 자료가 특검으로 이첩돼야 되고 이 과정에 두세 달 걸립니다. 왜 이걸 막아야 됩니까? 왜 두세 달 쉬어야 됩니까? 저는 공수처가 하고는 저는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공수처장 한번 불러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수사 못하겠으니 특검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시간이나 예산 좀 주면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공수처 민주당이 만든 기관 아닙니까? 민주당이 애용하는 가장 사랑하는 국가기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기관에서 진짜 진력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못한다고 막습니까? 필리버스터 할 때 민주당 의원 몇 분이 얘기했는데 공수처도 이 수사는 못한다고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럼 공수처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못하면 뭘 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네. 사소한 수사만 하는 기관 뭐 이런 뜻입니까? 저는 앞뒤 논리가 맞지 않고요. 이런 논리에 불을 끼쳐준 최상병 특검법 만들어서 가자라고 하는 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미숙한 판단이었다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지금 열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과유불급이란 얘기가 있는데요. 민주당 뭐 제가 이걸 보고 언론에서 보니까 네. 저희 진보 언론이란 데서도 뭐 굉장히 걱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열리면 반드시 역풍 붑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탄핵 청원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제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의 장모님을 증인 소환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라는 거고 뭐 창피 주기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 그렇게 바보도 아니다. 네. 반드시 역풍 맞을 거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며칠 전에 방망이 두드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소환하는 방법을 모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거는 가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요. 그 조정은 의원은 그 법사위 간사 맡아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저 법사위에서 그 21대 법사위 하셨던 선배님들이 네. 동료 의원님들이
저보러 변호사도 아닌데 잘했다고. 오. 또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 됐으니까 마포갑을 마포대전을 한번 해봐라. 예. 아 근데 너무 힘들다. 뭐 그리고 더 훌륭한 뭐 유성범 간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제가 양보하고 저는 좀 긴 호흡으로 이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하고 싶다 말씀드려서 지금은 교육위 간사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위로 갔습니까? 네. 그래요. 그 지역구는 마포갑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마포을. 그렇습니다. 예. 마포갑.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정청래 의원님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사법 정의를 이제 망가뜨리시고 계시고요. 저는 마포갑에서 이제 교육 발전 제대로 한번 교육 발전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포가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있지만 생각보다 교육이 열악합니다. 시설 면에서 열악하고 또 과밀 초등학교가 여러 개가 있고 또 대표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부재하고 그래서 잘 사시다가 애들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이사 가는 동네가 마포입니다. 이것 좀 한번 막고 싶다. 잘 오셔서 키워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까지도 살 수 있는 동네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국가교육뿐만 아니라 마포교육까지 제가 앞장서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마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백서 특위위원장 조정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투세 오늘 가지고 나왔네요. 예.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당대표 연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금투세 문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금투세가 이번 윤석열 정부는 폐지를 공언했지만 계속 야당인 민주당이 강행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온 그 세금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전 대표가 이제 연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유예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어제 이 전 대표는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 금투세 시행은 지금 아예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로 맞나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최 기자 지금 전해주신 대로 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온 공식 입장과는 좀 다소 다른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요. 이 금투세가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우리가 이제 금투세라고 하는 건데요. 국내 주식에서 5천만 원, 해외 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낼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 펀드 이제 ETF라고 하죠. 이 매매 차익 등에 대해선 이 수익 5천만 원 초과분부터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펀드 채권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 초과분부터 이제 세금을 떼는 건데요. 네. 이 세금 부과선부터는 3억 원까지는 22% 그리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그러니까 없던 세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거 폐지를 주장해 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5월만 보더라도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도 있어요. 이 금투세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어서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 엄청난 자금 이탈이 될 것이다. 또 야당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 제도가 2023년에 원래는 시행 예정이었어요. 근데 여야 합의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2년 유예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이거 양보할 수 없다 이러는 게 중론이었거든요. 당장 지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만 보더라도 금투세 유예든 폐지든 시행을 미뤄서 결국은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차질 없이 금투세 시행을 좀 하겠다 이렇게 꾸준히 밝혀왔거든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보더라도 또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주장이 좀 약간은 우세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어쨌든 여권에서 계속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더라도 이 국회가 아무래도 야당 다수기 때문에 이 문턱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이제 이거 폐지론을 부자 감세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금투세의 대상을 보면 네. 그런 엄청난 부자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소액 투자자들도 또는 서민 중산층 같은 이런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이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일단은 뭐 기획재정부가 2022년 기준으로 한번 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실제 이 5천만 원 이상 차익 그 초과 매매를 해서 이제 차익을 내는 인원은 한 15만 명 정도에서 소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큰 손, 이른바 이제 이 큰 손들이 만약에 이제 철회를 해버리면은 국내 증시에서 좀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영향을 일반 개미 투자자들까지 볼 수 있다. 좀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실제로도 그 일반 국민들 다수가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 폐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일반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그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어쨌든 지금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자기들이 내는 세금은 아닐지언정 결국은 손해를 입게 되는 그 과정은 그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전체적으로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거나 그렇죠. 또는 큰 손들이 매물을 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손해가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반대가 되는 건데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여기도 이제 최근 논평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전체 시가총액 6%를 웃도는 150조 원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뭐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의 그 돈을 받은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국내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야 정치권 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예. 그러니까 금투세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과세 당국에 신고하는 건데 이 금투세는 그게 아니라 원천 징수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국내 주식의 경우에 양도 수익 5천만 원 초과 그리고 해외 주식은 양도 수익 250만 원 초과가 되면은 무조건 세금 그냥 부과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반기마다 원천 징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이제 다음 반기에 투자할 이런 시드머니라고 하죠. 그런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후 수익은 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또 투자자가 그의 반기잖아요. 최종적으로 1년을 결산해 봤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도로 신청해서 자기가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하. 이게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제도거든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절차가 좀 이런 좀 조정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의 경우에는 이듬해 이제 종합소득세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신고만 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것과 비교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 이거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논란이 많은 금투세를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그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긴 합니다만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어쨌든 이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당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전 대표가 이게 부응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칙대로 25년에 시행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실제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좀 반대 입장을 내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뉴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뉴스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금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 추이 하반기 동향에 대해서 조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땠습니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상반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세였는데요. 5월부터 주택시장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주간 기준으로는 뭐 마치 코로나 이전에 그 강세장이 있었던 시점처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23년에는 뭐 서울시 연간 거래량이 1만 건이었고 평년에 뭐 한 8만 건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그래서 8분의 1 토막이 났었다가 지금은 이제 월간 거래량도 5천 건 이상 회복을 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정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과열이 됐을 때와 유사한 그런 수준의 이제 시세나 거래량이 모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다 또는 뭐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려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그 변수들이 필요합니까? 그냥 원래 부동산 시장은 그 뭐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말했던 것처럼 그 일반 소비자들이 그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급등락해서 자기가 막 그거를 의식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게 좀 불행하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내가 그냥 집을 사거나 전세를 이사 가는데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러면서 물가 관리를 하는 건데요. 현재는 주간 기준으로 전세가가 서울은 0.25% 상승하고 매매가는 0.2% 정도 상승하는 거는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게 됐었으니까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예,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른다, 전세가에 오른다 이런 사실의 나열만으로도 사람들은 이제 임차료 상승을 좀 회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매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게 나타나고 저희가 20년, 21년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임대차법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제로금리가 시행이 되면서 유동성이 크게 풀리니까 그때 매매 거래량이 사상 최대로 튀고 전세 매매 가격 역시 역사상 최대 규모로 강세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 약간 기시감이 있을 정도의 7월 들어서는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 시세가 현재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폭이 감소하고 있기는 한데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만 유난히 강세인 거고 지방에는 또 마이너스가 전세 매매 둘 다 나타나고 있는 거는 수요가 지방에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은 서울 수도권으로 원정 매수를 올 정도로 원정 매수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쏠림 현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수도권만 놓고 보면 그 2021년 그때 같은 영끌, 비투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게 대출로 나오는데요. 집을 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계대출 동향이 나오게 되는데 월간 기준으로 주담대는 뭐 한 5조 원씩 증가를 하는데요. 지금 7월 달 어저께 나온 기사를 보면은 7월부터는 4일 동안 2.2조가 늘었거든요. 4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에 한 5, 6조 늘어나는 게 가계대출이었는데 뭐 4일 동안 그 정도 늘었으면은 아마 7월 달 대출 동향은 거의 이제 뭐 10조 원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대출이 정말 딱 코로나 때 나왔던 수준이었거든요. 월간 10조 원대. 그래서 연간으로 그 당시에 2020년, 2021년에 월간으로 10조씩 빌려대니까 연간 120조 늘어났거든요. 가계대출이. 원래 평년도에는 뭐 한 60에서 80조 연간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대출 동향도 굉장히 튀어오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좀 정부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국면. 네, 그래서 드디어 지난주부터 네. 국토부에서 그 주택토지실장이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했냐면은 지금의 강세장이 오래가기 어렵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또 대책을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택시장 강세와 관련한 여러 대책을 낼 거로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전세 매매가가 이렇게 강세냐에 대한 국토부의 진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난주 주택토지실장 진단은 정확히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있다. 빌라 전세 사기나 이런 걸로. 그래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아파트가 그쪽 전세 임차인들이 지금 아파트 임차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아파트 전세가 강세가 나타났고 현재 그래서 보시면은 아파트 전세가가 막 이제 상승을 하니까 그게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매매로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기피를 그럼 국토부가 막아야 되는데 당장 전세 사기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 뭐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지난번에 발표된 거는 12만 호 정도 되는 그런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임대로 돌리고 정부가 임차인이라면 그 집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임차 수요가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돌리고 그리고 2만 호 정도 되는 주택을 또 추가로 개발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일단 직관적으로 좀 과열이 될 것 같으니까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좋겠다. 지금의 매매가 강세는 전세부터 오는 거니까 그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시 많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 좀 대출을 억눌러서 단기 과열을 좀 막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비아파트 쪽 공급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쪽을 이제 정부가 공급하게 되면서 임차를 좀 풀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선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아파트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경향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네. 정부가 비아파트 쪽에 물량을 늘리고 그걸 정부가 일테면 보증한다.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그 소비자들의 그 선택을 이렇게 강제로 뭘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어려운 부분이 저도 많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지금 주택 가격이 가장 소위 과열로 치솟은 데가 서울이라고 한다면은 네. 서울에는 총 390만 채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독 그러니까 빌라형 비아파트가 정확히는 53%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채가 비아파트예요. 근데 네. 비아파트 중에서도 연립 다세대 같은 그런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100만 호 정도 되는 이제 빌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빌라 100만 호 중에서 임차가 대부분을 이제 임차라고 보면은 전세가 45만 호고 월세가 55만 호였어요. 네. 근데 전세 45만 호가 지금 25만 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세 20만 호가 부웅 떠 있다는 거고 그게 아파트로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20만이라는 숫자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12만 호 매입임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22년 8월부터 있었고 그래서 22년부터는 빌라의 월세화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미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건데 올해는 임대차법 만기가 겹치면서 그 임차 건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간에는 확실히 정부 생각하는 숫자랑 시장 숫자 간에는 미스매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22년 하반기부터 있었던 거고 그 23년부터는 다 월세화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 기피발 전세 강세는 올해 말이 어느 정도 끝일 거예요. 올해가 2년 차니까요. 22년 하반기부터 다 월세화로 바뀌었고 올해 말까지 가면은 월세화는 어느 정도 끝날 거니까 빌라 기피발은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전세 강세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는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빌라를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가면 네.
사기 사건 같은 것에서 피해를 받을 위험성은 확실히 낮아집니까? 네, 보증금이 뭐 완전히 내려가니까요. 보증금이 뭐 억 단위였다가 뭐 천 단위로 떨어진다. 네, 빌라 전세 사기 사건에 평균적으로 1억 5천, 2억 정도 보증금 문제가 있었는데 네. 월세로 가게 되면은 천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금액 자체가 많이 내려가죠. 지금 그게 벌써 2년 됐는데 네. 올해도 이제 사실 그 빌라라는 게 서울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나 부산 같은 그런 오래된 오래된 그 대도시에는 다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경기도는 아파트 비중이 65% 넘어가니까 경기권에는 이런 빌라 같은 주택은 없어서 그래서 경기도가 전세 강세가 추세적으로 세게 나오고 그런 국면은 아니고 서울이 정말 전세 강세가 나오고 그리고 일부 지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광역시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올 하반기가 가장 이게 진통이 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부가 대책 내서 어쨌든 하반기 동안에는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근데 정부가 관리를 세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작년부터 지금 당장 정부는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가계대출 규제인 DSR 규제를 미적용하고 있었는데 전세 대출에 대해서 최근 DSR 적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어쨌든 전세가 강세인 거는 전세 시장도 대출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쪽으로 가는 그런 유동성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제가 아까 조금 지적을 했던 게 지금의 평년도였다면은 전세 대출을 먹고 전세 강세가 가는 건데 현재는 비아파트 임차인들이 아파트로 가면서 전세 강세가 나오는 거고 모든 전세 금액이 대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라는 게 다 대출은 아니고 전세 시장 1,000조 원 중에서 200조가 대출이고 네. 800조는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돈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돈들이 지금 아파트로 가면서 대출 없이 전세를 밀어올린 거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막 잡는다고 네, 당장 잡히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세가 강세가 대출 때문에 생겼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대책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세 대출을 잡으면은 뭐 약간의 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할 거면 바로 해야지. 전세 대출 할 거야라고 해버리면은 또 절판 마케팅이 돼버려가지고 전세 대출 시행 전까지 전세 대출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임대차법 시행이 7월 말이니까 그때까지 더 전세 시세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 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해야 된다. 네, 하려면? 할 거면 바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해버려야지. 그냥 할 듯 말 듯 그냥 룸 줘버리면은 그러면 가격만 올려놓는. 네, 이게 지난 정부 때 계속 봤던 이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언제 할 건데 언제부터 할 거야가 절판 마케팅이고요. 두 번째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비아파트 주택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임차인들이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매입 임대가 됐던 건설 임대가 됐던 정부 쪽에서 그거를 이제 임차인이 정부 공공이라면은 임대인이 정부 공공이라면 임차인 기준으로는 못 믿을 건 없으니까요. 믿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주면서 그 시장을 다시 좀 살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집이 없는 게 아니고 주택의 그 전세 기능이 망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세 기능을 회복하는 형태로 네. 대책들 낼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의 여파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그것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해서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핵심고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건 월세건 믿고 살 수 있도록만 수요를 보장해 주면 네. 공급을 제대로 해주면 이거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정리될 수도 있다. 시간은 예. 좀 걸리겠지만. 예, 맞습니다. 대신에 정책하려면은 운 떼어놓고 시간 끌지 말고 전격적으로 하자. 네, 맞아요. 예. 이게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항상 한 달 있다 시행하고 아하. 연말 시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마감 마케팅이 있었고요. 예. 그 외에는 뭐 그냥 거시적으로는 금리가 내렸습니다. 전세가는 금리의 역수인데 작년 말 대비해서는 50bp 정도 내렸고 그리고 최근 이제 금통위도 열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올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그런 내릴 거라고 생각에 시장 금리는 벌써 많이 내렸거든요. 아하. 선반영해서. 예. 그런 거를 반영하면서 전세 시세가 좀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미시적인 요인으로는 뭐 노후 계획도시 특례법 만들면서 재건축을 좀 촉진하겠다고 하니까 일부
일본 노후 도시들에서는 조금 투자 수요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예. 그냥 전체적으로는 아까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네. 그럼 지금 주택 구입하려 그러면 지금이 적기입니까? 저는 적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런 이례적으로 그 주택 가격이 강세일 때는 이제 주택 구입을 좀 이제 되도록이면 지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격의 경제 오늘 최상욱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문화 이슈입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헌식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이브 또 민희진 어도 대표, 그 어도 대표 민희진 대표가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9일 오후 10시 2분께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고요. 간단하게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네. 오늘 원래 제 날짜가 아니었는데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받고 나온 것이다. 사실대로 얘기해서 속이 너무 후련하다라고 이제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8시간 24분 동안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좀 오래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이유를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언급했고 또 하이브에서 고발한 건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가 관건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인하는 입장이냐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코미 같은 일이다. 그래서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 코미디 같은 일이다라는 이 표현이 또 언론을 많이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희진 대표는 말만 하면 이게 뉴스가 되네요. 네, 어쨌든 제 표현 방식이 좀 가감이 없고 직설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게 배임 혐의 고발건이 검찰로 송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도의 이사진이 다 하이브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쉽진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이 배임건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이 멀티 레이블 소속이죠. 아일리시 소속돼 있는 빌리프렉 같은 경우에는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또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민희진 대표가 이제 아일리시 민희진 대표가 이제 제기했던 그 뉴진스의 콘텐츠들을 아일릿이 표절했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업무방해다. 이렇게 형사 고소를 했고 또 민사소송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양보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좀 이런 건들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서로 간에 이제 소송 공방을 벌이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인데요. 네. 이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벌써 한 2달 가까이 지금 이런 갈등 구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 어도민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해왔다라면서 하이브 측이 감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밝혔고 민 대표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거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민 대표 측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경영권 찬탈을 한 적도 없고 의도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흐름들이 하이브에 좀 유리한 쪽이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에 좀 선회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하이브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이제 법원에 냈고 임시주총 앞서서 이 법원에서 민희진 쪽을 손들어주게 되면서 국면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 배임건에 관련해서나 이 업무방해 또 명예훼손 혐의에 관련돼서는 지금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걸릴 예정입니다. 네. 자, 이 가수 정준영 씨가 프랑스 리옹의 한 클럽에서 목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준영 씨와의 대화를 나눈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게시물을 올리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리옹의 어떤 한 클럽 아니었는데 한 여성과 밀착을 해가지고 뭐 신체 접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좀 한국어를 쓰는 정준영이를 바라보고 정준영 씨가 모르고 그냥 한국어를 말을 건 거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옆에서 유명한 한국의 가수다라고 해서 보니까 정준영 씨였던 거죠.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자신을 보스턴에서 온 준이라고 소개를 했고 나는 작사가이면서 작곡가다. 리옹에서 곧 한식당을 열 것이고 당신을 초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준영 씨가 또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입장을 밝혔어요. 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NS 계정을 아예 감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A 씨는 왜 이런 영상을 올렸느냐? 정준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5년의 징역은 사람을 바꿀 수 없고 나는 그가 여전히 음악 업계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동안의 어떤 죄과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반성의 기밀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비슷한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앞으로 비슷한 범죄 행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정준영 씨가 어떤 일을 벌였던 사람입니까? 사실 이제 정준영 씨는 2012년에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슈퍼스타 K4에서 3위에 오르면서 굉장히 눈길을 끌면서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에 강원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고요.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어요. 그래서 3월 19일 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2015년 말에는 카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년형이 너무 짧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었고 최근에 BBC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다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죄가 너무 무겁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노출했는데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이라서 좀 더 우려스럽습니다. 네. 자, 이 가수 김호중 씨요. 첫 재판이 있었는데 그 소속사 관계자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공판이었던 만큼 취재진들이 많이 몰렸고 팬들도 많이 몰렸습니다. 김호중 씨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리를 절뚝이면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입장하자마자 방청사 곳곳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소속사 이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죄가 혐의가 있었는데요. 관계자들이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첫 재판은 공소사실 확인하면서 15분 만에 끝났고요. 재판부에 110건 이상의 탄원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호중 씨 변호 측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호중 씨는 혐의 인정을 했느냐?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록을 아직 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김호중 씨 변호인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는데 다음 기일에서 밝힐 것으로 일단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제 이 첫 재판에 김호중 씨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행세한 그런 여성이 법원에 등장을 해서 또 혼선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김호중 씨 모친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주장만 한 게 아니고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도에 나간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실제 모친은 아니었고요. 이날은 부친만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팬심이 좀 올바르게 적절하게 표현돼야 되는데 이번 사례도 좀 잘못 왜곡된 형태로 표출돼서 좀 안타깝고 보도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이제 치어 숨지게 한 사람 아주 유명 DJ라 그러는데 1심 실형 선고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요. 또 문제의 벤츠 차량 몰수도
법원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1차 사고 뒤에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했다가 도주해서 2차 사고를 낸 점을 법원에서 강력하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사고 당시에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현장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나서 사고를 이탈해서 당시 도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나 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km가 속도 제한이지만 100km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 이런 점을 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그 그룹 블랙핑크라고 있습니다. 네. 그 멤버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었어요. 그렇습니다. 제니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술에 갖다 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더 크게 지적이 된 부분은 뭐냐면 전자담배 연기를 메이크업 중인 그런 상황에서 스태프에게 뿜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문제가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실내 흡연도 금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찍은 영상인데 이런 이제 실내 흡연과 스태프에 대해서 뿜어내는 것이 갑질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죠. 누가 밖에서 뭐 파파라치 같이 찍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찍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좀 감성이 좀 둔감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것 상황입니다. 같은데요. 이런 식의 그 실내 흡연 논란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국민 가수 임영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 녹화 중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 연초를 끄는 이후에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고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했는데 무 니코틴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요게 좀 문제가 됐고요. 또 엑소의 도경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악 방송 촬영 중에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과태료까지 받았어요. 배우 지창욱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 메이킹 영상 속에 흡연 장면이 포착됐는데 재빨리 뭐 사과를 한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왜 자꾸 계속됩니까?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둔감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음악 방송 촬영이나 뭐 광고 촬영 현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민해가지고 스태프들한테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짜증 부리지 말고 그냥 전자담배 펴라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지금 지적된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 일부러 이렇게 담배를 뿜거나 이러진 않았고 좀 현장 상황이 또 면밀하게 분석돼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 스타들 워낙 우리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런 작은 거에서도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월 11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